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의 김병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것은 제2강이 되겠는데 누가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독립운동 얘기는 많이 듣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또 독립운동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우리가 따져본다고 하면은 뭐 국내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만주,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관내, 그다음에 하와이, 그다음에 미주, 그다음에 심지어 쿠바 이런 데까지 이제 독립운동 그 가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이 발길이 안 닿은 데가 없다고 할 정도죠. 그렇게 많은 큰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기입니다. 시기가 독립운동 시기를 어디부터 따지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본격적으로 저거 된 것은, 우리가 독립운동은 의병부터 이제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되게 1895년 을림묘의병부터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갑오년부터 이제 갑오의병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동학농민 전쟁에 대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분들은 최소한 동학농민 전쟁부터는 반외세에 대한 운동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학계에서는 의병부터 따지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 아직 그 동학농민 전쟁을 독립 운동에 포함시키느냐 아니냐.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의 포상 문제가 이제 국가보훈처에 생기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문제가 되죠. 여튼간에 대체적으로 이 시기부터 갑오나 을미 이 시기부터 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한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이 된 이후에 최소한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대한민국이 다시 수립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임시정부 1919년에 상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이것이 1948년 우리가 나라를 다시 세울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임시정부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945년 8월 15일로 독립운동이 끝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국내에 들어와서도 1948년 8월 15일까지 임시정부 강력회의들이 열렸고, 또 임시정부 요원들이 활동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독립운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무엇보다도 이제 무장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독립운동의 본령은 무장투쟁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무장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독립운동사에서는 주로 이제 외교 활동이라든지 또 구국개몽운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초점을 맞춰져 있죠. 왜냐하면 이런 거에서는 자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을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장투쟁과 의열 활동,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모든 그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 주력은 무장투쟁입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을 통해서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 독립운동의 이제 본령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자, 나라가 망한 후, 1910년 나라가 망한 후에 우리 민족에는 두 가지 선택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친일의 길, 친일 매국의 길이고, 하나는 망명을 하는 항일 애국의 길이었습니다. 자, 먼저 항일 애국의 길을 간 흔적을 봅시다. 여기엔 다시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나라가 망했을 때 스스로 자결해서 순국을 택한 부류가 있었고, 또 한쪽은 망명을 택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 자결을 택한 매천 황영 선생, 이분은 1910년 나라가 망한 후에 스스로 다량의 아편을 마시고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 자결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선비를 기른 지 500년에 국가가 망하는 날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어서야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이런 유언의 말을 남깁니다. 매천 황영 선생은 전남 구례 조그만 지역의 시골 학자였습니다. 조선조에 한 번도 벼슬이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앞장서서 죽을 이유가 없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지식인, 선비로서의 지식인의 사회적인 책임, 우리가 흔히 지금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지식인의 사회적인 책임이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런 분들은 스스로 선비이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동안 선비의 나라를 자처했는데 그 선비를 키운 나라에서 선비 한 사람도 나라가 망할 때 죽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옳은 일이 아니다 해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건 거죠. 그때 당시에 이 매천황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식인의 사회적인 책임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자기 목숨과 바꾼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또 한 부류는 망명을 택한 길입니다. 여기선 도저히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망명을 택하는데 그 우당 이회영 선생이 그 육형제가 어느 날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육형제가 당당한 명문호족으로서 대의가 있는 곳에서 죽을지언정 외적에 취해서 노예가 되어 생명을 구차하게 도모한다면 어찌 짐승과 다르겠느냐. 옛날의 선비들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두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우당 이회영 그 집안은 우리가 잘 아는 경주이씨 백사 이향복 집안입니다. 대대로 전승과 판사를 줄줄이 내었던 그 집안이죠. 그래서 우당 이회영 육형제는 망명하지 않아도 나라가 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같으면 뭐 굳이 친일을 안 하더라도 대대로 먹고 살 수 있고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명을 택한 것은 바로 나라가 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육형제가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그 육형제가 그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우당 이회영 선생이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망명, 우리가 망명하면 멋있는 것 같지만 망명은 그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뭐냐면 우당 이회영 선생 가문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형제가 모여가지고 집에 있는 그때 당시에 노비가 아직 있었죠. 노비들을 전부 다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가옥과 전답을 전부 팔아서 그 모은 돈 육형제 모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40만 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40만 원 지금으로 환산하면 600억이 되는 거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서 육형제가 1910년 12월 말에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면 바로 그 단동, 옛날엔 안동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로 이제 건너가게 되죠. 거기서 다시 횡도천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면 유하연 삼원포라는 데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신흥무관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911년 봄에 그쪽에서 신흥무관 학교를 만들어서 그 신흥무관은 1911년부터 1920년까지 근 10년 동안에 3,500명의 독립군 기관 장교들을 양성해내는 것이고 그 독립군 장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무장투쟁이 만주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산리 전투라든지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의 중심이 돼서 일어나게 된 것이고 후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만주에서 조선혁명군이라든지 한국독립군이라든지 이렇게 활동하다가 1930년대 중반 되면은 이분들이 이제 중국 관내로 있다가 1940년에 한국 광복군 설립할 때 주역이 됐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흥무관학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그 끝까지 해방이 될 때까지 광복이 될 때까지 끝까지 이어졌다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에 우당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재산을 독립운동에 쾌척을 한 이후에 스스로 본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아주 비참한 생활을 살게 되죠. 우당 이회영 선생은 나중에 이제 북경에 나가 살았는데 뭐 거의 먹을 것이 없고 하다 보니까는 두 딸을 갖다가 중국의 고아원에 보냅니다. 자, 조선 최고의 명문가의 자제가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두 딸을 해외에 나가서 중국 고아원에 보낸다는 그런 사실이 바로 혁명가들,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회영 선생이 이제 부연했던 이은숙 여사는 그나마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왜냐하면 거기서 같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들어와서 여기에서 싹바느질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 방직공장 직공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그것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북경에 있는 이회영 선생한테 보냅니다. 그 이은숙 선생도 조선 최고의 명문가의 부인이 자녀 집안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험한 일을 하면서 독립운동에 일조를 보탭니다. 결국 그 이회영 선생은 그 형제들 중에 이회영 선생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회영 선생의 또 둘째 형님 이석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조선 말에 그 이의원이라고 하는 영의정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그 집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그 조선 최고의 갑부 중에 하나라고 했던 이의원의 그 양자로서 그 물려받은 그 돈을 가지고 형제들하고 같이 이제 망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석영 선생은 북경에서 돌아가실 때 영양실조로 돌아가십니다. 그 지금같이 다이어트 해가지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조선 최고의 영의정의 아들이 독립운동하는 그 대가가 바로 굶어 죽었다는 거죠. 그것도 해외에 나가서 굶어 죽은 그런 형국이 된 것입니다. 뭐 물론 그 우당 이회영 선생뿐만이 아니고 석주 이상영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영 선생도 이회영 선생 같이 삼원포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동에 가면 임청각이라고 하는 아흔아흔한 집이 있어요. 지금 그 일본에 의해서 절반으로 뚝 잘려졌습니다만은 그 집에 망명을 할 때 아까 같이 노예를 다 해방을 시키고 전답을 팔아가지고 갈 때 석주 이상영 선생 고송이 씨의 종갓집인데 그 종갓집이었던 임청각만 남겨놓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상이 내려온 건데 내가 집안의 장자로서 그거 마저 팔 수는 없다 해가지고 남겨놓고 가게 되죠. 근데 이제 만주에 가서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는 독립 자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임청각을 팝니다. 그러면 안동에 있었던 고송이 씨 그 가문들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 집안 이 종가를 다른 성씨 집에 팔아넘길 수 없다 해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임청각을 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임청각은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를 반복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 독립운동 임청각 판돈 가지고서 이상영 선생이 뭐 호의호식했냐 만주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돈이 없으니까 중국의 그 셋집 초가집을 싼 집을 얻어가지고 사니까 여름에는 비가 줄줄 셉니다. 바닥에 헝건하게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잘 수 없으니까 침상을 만들어가지고 침상에서 주무신데 그때 이상영 선생은 이미 70이 넘은 노인이죠. 그때 70이라면 요새 한 90에 해당되는 그러한 노년인데 그분 주무시라고 침상에서 주무시게 하고 아들과 손자가 우산을 받쳐들고 주무시게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이제 갔던 황학수 선생의 자서전에 의하면 자기도 하룻밤 우산을 받쳐들고 주무시게 했다는 그 기록이 남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망명한 그 대가는 상당히 혹독한 것이었죠. 본인은 물론이고 집안의 자녀들까지 혹독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친일 매국의 길, 우리가 아까 1강에서 잠깐 살펴본 적이 있는데 1910년 8월 29일 강제 늑약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10월 7일 날 76명에게 자기와 은사금을 줬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대다수 왕실과의 외척 그리고 집권 명문가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권 세력이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는 그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집단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망명의 길을 간 사람, 또 매국의 길을 간 사람, 그 끝이 어떻게 됐느냐. 자, 매국의 길을 간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와 은사금을 받았죠. 일제 시기에 부와 명예를 누리고 그 자녀들은 전부 다 해외 유학을 갑니다. 가까이는 일본, 멀리는 미주나 유럽을 가게 됩니다. 자, 해방 후에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됐을 때 이런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지하에 숨어야죠. 그런데 해방 후에 지하에 숨었다가 가만 보니까는 살판이 난 거죠.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해방 후에 미 군정이 되면서 요구한 건 뭡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 바로
친일파의 자제들이죠. 유학 갔다 온 친일파의 자제들. 그 사람들이 다시 일선의 이 땅의 지도자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거꾸로 이제 망명의 길을 한번 봅시다. 망명의 길을 갖다가 체포되거나 처형되거나 항상 가난과 질곡 속에 있었고 만주벌판이나 시베리아를 헤매다가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는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신흥보관학교가 3,500명이 졸업생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원은 불과 300명 정도 넘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름조차도 모르고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해방 후에 한 번도 추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그랬고 그 자녀들 자손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영 선생 그런 기라성 같은 집안도 자녀를 어디다 보냈다고 그랬죠?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 보낸 처지에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육 제대로 못했죠. 경제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해방 후에 독립이 됐다고 해서 광복이 됐다고 해서 찾아왔더니 이 땅에서 말하자면 독립운동 한 사람과 그 후손들이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은 역사적인 기회로는 정상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아까 같이 친일한 사람의 자제가 득세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사회의 열등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학을 못 나왔죠.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았죠. 뭐 경제력 없죠. 왜? 경제력은 이미 갈 때 떠나갈 때 다 팔아서 처분했기 때문에 경제력도 없습니다. 이거 누가 보상해 주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극빈층이 될 수밖에 없는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방 후에 가난의 대물림이 몇 대씩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 가문 안에서는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게 속설같이 지내놓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나라가 다시 한번 망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매국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애국의 길을 가겠습니까? 자, 많은 분들이 애국의 길을 가겠다고 하시겠죠. 근데 저렇게 혹독한 대가를 들으셨는데도 그렇습니까? 저는 매국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희는 집안이 3대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독립운동은 3대가 망한다고 했는데 3대가 독립운동 했으니 얼마나 처참하게 생활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독립운동 후손들의 절규입니다. 다시 나라가 망하면은 절대 자식들한테 나라 찾는 독립운동 시키지 말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픈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같이 항상 애국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곳곳 만주로 이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만주 망명지에 소위 항일 기지가 이제 건설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무장 독립 운동 기지론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데서 무장 독립 기지에 가서 항일 기지에서 군사를 키우고 해서 독립전쟁에 대비한다는 그걸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신민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은 인사들이 체포가 되면서 그것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1900 대체로 11년, 10년 말에서부터 11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만주, 특히 만주 지역으로 이제 대거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떠나기 직전에 이제 만주 지역의 항일 독립 운동 기지가 먼저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두 군데에서 보통 세워지는데요. 하나는 만주 용정천에서 이제 세워집니다. 지금의 용정이라는 데죠. 그 연변 옆에 이제 용정인데 거기에 이제 서전서숙이라는 그 1906년 8월에 세워집니다. 여기에 서전서숙을 세웠던 인물은 바로 이상설 선생이죠. 이상설 선생 그 1강에서 얘기했다시피 을사늑약의 상소를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거기서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부상을 입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 이상선 선생은 1905년에 을사늑약을 당한 이후에 도저히 나라는 이 안에서는 가망이 없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나라를 찾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1906년 이듬해죠. 6년 8월에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가지고 그
만주 용정촌에 가서 서전서숙이라는 신식 학교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전서숙은 겉으로는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신식 교육을 시켰지만 또 한면으로는 그 군사 훈련에 버금가는 그런 훈련을 시킨 문무 양 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켰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1906년에 이제 가서 서전소설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907년에 소위 헤이그 밀사가 일어나죠. 그때 이제 고종이 서전소속에 있는 이상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상설은 헤이그 밀사에 같이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결국은 서전소속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또 그 이후에 요거는 이제 시기가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밀산부 흥계호라고 하는, 흥계호는 지금 그 한카호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의 경계에 있는 그 큰 호수입니다. 그 호수의 절반이 이제 러시아고 절반이 그 중국 땅인데 거기에 밀산이라는 그 흥계호에 한흥동이라는 걸 건설합니다. 요것은 헤이그 밀사를 갔다 온 이상설 선생과 그다음에 유학자였던 이승희 선생이 주도가 돼가지고 한흥동, 한민족이 흥하는 지역이라는 지명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소위 이제 항일 운동 기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1910년 그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망명하기 직전에 만주에서 세워졌던 그러한 그 항일 기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유하연 삼원포 지역의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가 성립이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상영 선생이라든지 이회영 선생의 육형제, 그다음에 김동삼, 이동영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지역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추가가에 가면은 소고산과 대고산이 있는데 이 대고산 밑에서 소위 경학사라는 그 우리나라 교민 단체 를 만들고 그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10년 동안 하면서 여기는 삼원포, 그다음에 추가가, 합리하, 그다음에 고산자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학교를 개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북간도에 서간도 말고 이제 북간도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북간도는 대체적으로 지금은 연변 일대 그쪽은 이제 북간도로 하죠. 두만강 북쪽이 되게 북간도고 압록강 북쪽을 되게 서간도라고 이해하면 편할 겁니다. 이 북간도 지금의 연길이죠. 옛날엔 국자가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교민들이 많이 모여 살았는데 이건 주로 이제 한경도 지역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많이 넘어갔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간민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원래는 뭐 간민자치회니 간민교육회를 만들었다가 뭐 간민자치회를 그 일제 눈이 무서워가지고 자치라는 이름 명칭을 못 쓰고 결국 간민회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이제 대한국민회라는 것이 이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구춘선이라든지 정재면 이런 분들이 했는데 요 건물에 이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여름에 이제 우리가 답사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그 간민회 건물이 저렇게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또 러시아 지역에는 블라디보스톡 이라는 이 지역에 우리가 일찍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에 바로 신안촌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한인촌 이런 의미에서 신안촌을 개설하게 되는 거죠. 그 신안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조선인들이 모여서 그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권업회라든가 요게 발전되고 이제 대한광복군정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요거는 여기에는 이제 그 러시아에 일찍 들어갔던 우리 교민들 되게 이제 한경도 분들이 여기 이제 많이 들어갔겠죠. 지리적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최재형이라든지 문창범이라든지 이분들 특히 최재형 선생은 들어가서 거기서 그 러시아 군대에 군납을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번 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많은 교민들의 그 활동을 지원해줬던 그 인물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상설,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권업회하고 대한광복군정부를 만드는데 이 대한광복군정부는 결국은 정부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 러시아에 의해서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요 시기에 1910년대 세계 정세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역사적인 귀결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정세 하에서 어떻게 움직였나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11년 우리가 아는 대로 중국의 신해혁명이 광동에서 일어나죠. 순문을 중심으로 한 신해혁명이 일어나죠. 1917년 러시아에서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즉 세계가 자꾸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가 자꾸 나타납니다. 그리고 1918년 미국의 윌슨 제1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는 그 시점이죠. 그 시점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4개, 14개조의 그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민족 자결주의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우리한테 큰 영향을 줬다고 하지만은 민족 자결주의의 본령은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방의 이제 열강들 중심으로 그다음 1차 세계 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승전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패전국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을 지배했던 일본은 연합국에 해당되는 거지 패전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문제는 사실 여기에 거론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또 하나의 희망을 걸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 결국은 이제 그게 뭐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했죠. 우리가 이제 베르사유 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방후의 파리 평화회담 이것도 결국은 평화를 가장한 열강국들의 그런 회의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우리가 바로 요런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의해서 3.1 만세 운동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물론 그 영향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한 것이지만 여튼간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튼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1910년이라는 것은 19년이라는 것은 1910년에 나라가 망한 지 한 10년 가까이 돼 오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무슨 통치를 했습니까? 일제에서 무단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단 통치 하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이 3.1 만세 운동인데 이 3.1 만세 운동은 실질적으로 1910년 3월 1일 일어나기 전에 몇 번의 이제 전조가 있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일본 도쿄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28 독립 선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월달 요거는 무오년 그래서 우리가 무오 독립 선언 이렇게 얘기하는데 2월 그 무오년에 대한 독립 선언이라는 것을 만주 길림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 물론 그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3월 1일 날로 해가지고 3.1 만세 운동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제 민족대표 33인에 의한 3.1 독립선언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19년에 3.1 만세 운동은 여러 가지 우리 민족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로 이제 하면은 대내적으로 보면은 이제 항일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단 통치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가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각성, 새로운 항일 운동의 기폭제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이제 하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민주공화주의 운동입니다. 그 전까지는 소위 황제라는 또는 전제국가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가 이때부터 소위 군주제에서 공화제, 공화제는 건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3.1 운동을 기폭제로 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의지 안에는 이제 전제 군주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공화제 시대가 우리에게도 왔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1 운동을 기화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대개 단체들이 뭐 아주 100%는 아니지만 거의 99% 이상이 바로 공화제를 채택하는 그런 단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바로 또 무장 독립 투쟁이 유발이 됩니다. 1919년 그동안 1910년에 망명 가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1919년 3.1 운동을 기폭제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과 대항을 하겠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것은 이제 그동안은 주로 이제 실력 양성론 가지고서 해결을 하려고 했었어요. 우리가 실력을 키워가지고 또 준비를 해가지고 일제와 싸운다. 근데 그 1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준비도 안 되고 뭐 크게
늘어난 게 없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에 나설 때다. 그래서 민족의 각성과 소위 독립전쟁론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독립전쟁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군대를 양성하고 있다가 일본은 저렇게 무소불위로 나가다가 반드시 중국이나 미국하고 전쟁 또는 러시아하고 전쟁을 치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연합국의 일원이 돼가지고 일본과 싸움으로써 우리의 독립을 쟁취한다. 이것이 독립전쟁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독립전쟁을 통해서 일본의 독립을 쟁취해야,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독립전쟁론인데 이런 것이 이제 확산돼 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대중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 뭐 학생 여러 가지 이제 부녀자들 이런 대중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지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1919년 3월 3.1 운동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우리가 이런 세를 이용해 가지고 정부를 우리도 세워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정부가 수립하는 것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첫째는 대한국민의회. 이거는 그 러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요. 대한국민의회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우스리스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쪽의 유력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국민의회라는 소위 임시정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거 얼마 후에 이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에서 상해에서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망명했던 인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거로부터 얼마 안 돼가지고 국내 한성의 한성정부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여기서 이규업이나 홍면이 이런 사람들이 그 인천에 있는 만국공원에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러시아, 상해, 국내, 물론 국내는 이거는 뭐 그 힘이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몰래 비밀리에 했기 때문에 어떤 구속력이나 이런 건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국내에서 그 백성들, 민중들이 모여가지고 정부를 수립했다는 게 큰 의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의 임시정부가 생겨납니다. 각 곳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하나로 뭉쳐가지고 일본하고 싸우려면 정부라는 거 하나가 있어야지 곳곳에 이렇게 정부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요거 이제 도선 안창호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통합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정부를 각각 통합해가지고 한 개의 정부로 만들자 하는 것이 통합 임시정부 이제 수립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는 임시정부가 만든 직후부터 일어납니다. 1919년 4월 29일에 이미 임시정부 통합 논의가 시작이 되고 8월 28일에는 임시정부 개조안이 제출됩니다. 그리고 8월 30일에는 러시아에 있던 대한국민의회를 해산하는 결의가 됐고, 뭐 한성정부는 해산이고 뭘고 없죠. 다 그냥 그분들이 다 상해로 떠나버렸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의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정부 이것이 해산해서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대한국민회에 있었던 이동희나 문창범 이 두 사람이 내각에 취임하기 위해서 새로운 통합 임시정부의 내각에 취임하기 위해서 상해에 와봤더니 임시정부는 없어졌는데 임시의정원, 오늘날 지금 국회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다 해산하고 왔는데 너희는 왜 의정원을 남겨놨냐, 이게 불만해가지고 또 임시정부 해산 문제로 해서 문창봉 선생 그냥 가버렸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여하튼간에 이런 뭐 우여곡절을 겪었어도 여하튼간에 대체적으로 1919년 말이 되면은 통합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처음에 이제 국무총리를 누구로 뽑았죠? 국무총리 이승만으로 뽑았는데, 국무총리 이승만으로 뽑아놓고 나니까 미국에 있었던 이승만은 자기는 국무총리 가지고 안 되고 대통령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이라는 나라고, 그래서 프레지던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명함에도 이승만 프레지던트 이승만으로 이미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라는 것은 해석하면 대통령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를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도산이 전보를 띄워가지고 당시에는
국무총리로 선임이 된 거니까 국무총리로 행세하지 대통령 행세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아까 이제 이승만은 그런 식으로 나는 여기서 대통령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죠. 저기 다시 전보가 온 거죠. 결국은 할 수 없어 가지고 자꾸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도산안창호가 이제 중재에 나섰죠. 그래서 시끄러워지는 건 안 좋으니까는 헌법을 바꿔가지고 그게 제1차 임시정부 헌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제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죠. 그리고 이제 도산안창호는 내각에다가 그 노동부 총판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스스로 내무부 총장에서 한 단계 조금 낮다고 할 수 있는 그 노동 총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뭐 하여튼 뭐 그런 이후의 곡질 끝에 이제 임시정부가 헌법을 바꾸면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에서 어떤 활동을 초기에 했느냐? 첫째 이제 임시정부에서 초기에 교통국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교통국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통신연락과 적정탐사, 일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교민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일본은 이제 군자금도 여기서 처음에는 관리를 좀 하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제 1919년 5월이 되면 교통부 그 안동 지부가 설치되는데 이게 어디냐면 지금의 단동 거기에 그 영국 사람은 쇼가 운영하는 이륙양행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안동에서부터 상해까지 가는 기선 배를 갖다 운영하는 하고 무역도 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 쇼가 원래는 그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그 아일랜드가 영국과의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쇼라는 사람이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도움을 줬죠. 그래서 이륙양행 2층에다가 교통부 안동 지부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것도 얼마 안 가서 이제 일제에서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쇼도 좀 수순환을 겪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교통국은 설치했지만 얼마 안 가서 이제 와해가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연통제를 또 조직합니다. 이건 내무부 소관으로 돼 있는데 연통제라는 것은 뭐냐면 일제가 점령한 국내에다가 임시정부의 그 조직, 행정조직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각 도에는 독판부라는 이름, 그 다음에 부나 군에서는 총간부, 그 다음에 면에서는 사간부 해가지고 임시정부 내무부의 그 비밀 조직을 행정조직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정부 법령과 공문을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애국금과 인구세, 세금을 걷는 거, 그 다음에 공채를 판매하는 거,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독판부가 뭐 평북 독판부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한북 독판부 이런 게 만드는데, 이것도 불과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일제 다 탐지가 돼가지고 와해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처음에 1919년에 그 임시정부 출범하면서부터 교통국이나 연통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1920년 초반이 되면 이미 다 와해가 돼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들어오던 군자금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독립운동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임시정부 또 활동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이 이제 파리위원부가 되는 거죠. 요거는 얘기하는 그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로 이제 김규식이 이제 참석해서 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우리의 그 독립을 알린다 이런 취지로 갔는데 뭐 열강의 중심으로 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큰 그 활동이나 이런 건 못했죠. 여하튼간에 거기에 대표로 임시정부가 생기기 전에 신한혁명당이라고 하는 그 명칭 가지고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했는데 그 사이에 임시정부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대표의 김규식을 바로 임시정부 외무총장 겸 파리위원부 대표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뭐 김규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일찍이 그 해외 유학해가지고 영어에 아주 능통했던 그런 인물이고 나중에 후에 가서 이제 중국의 각 대학에서 교평까지 잡았을 정도로 이제 그 외교 분야 또 이 언어에 상당히 조예가 깊었던 그 인물이죠.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이 파리위원부는 1920년 7월이 되면은 소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만국 사회당 대회에 두 사람 이관영과 조성을 파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파리위원부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대외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구미위원부입니다. 구미위원부는 뭐 알다시피 1919년 8월 달에 이승만이 미국 워싱턴에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미위원부가 그 설립을 하면서 1921년에 되면 워싱턴에서 열리는 태평양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회의들은 결국은 뭐 사실은 이 태평양 회의, 워싱턴 회의라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군축 문제, 열강대 군축, 군비를 축소하자. 왜냐하면 군비로 자꾸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군비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거를 축소를 하자. 그러니까 더 이상 군비를 지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축소를 하자 했는데 이것도 결국 강대국들의 모임인 거죠. 여기에서 한국이 끼어들 그 내용이 이제 별로 없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니까 1922년 워싱턴 회의가 이제 벌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승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다면 이승만은 1919년 임시정부가 설립된 다음부터 들어오질 않죠. 그러다가 1920년, 21년 말에 임시정부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 임시정부,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안에서 왜 대통령이 와서 수습을 하고 취임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 미래에 대한 대계도 발표해야 되는데 왜 미국에 있어가지고 안 들어오냐 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오니까는 할 수 없이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이승만이 비서였던 임병직하고 같이 이제 상해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뭐 환영회는 거창하게 했는데 이것은 무슨 활동이라든지 소위 뭐 연두회견이라든지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아니면 임시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대책이 전혀 발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소위 이제 테러까지 하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승만은 핑계는 여기 지금 워싱턴 회의에 참석하러 간다 해가지고 그냥 몰래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하고도 불과 6개월 동안 상해에 잠깐 있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미위원부의 이제 이런 활동이나 문제들이 이승만을 둘러싼 이런 문제들이 임시정부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구민위원회에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여기서 이제 미국의 교민들한테 인구세를 받는데 그것이 이제 임시정부에 제대로 도착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이제 또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요 시기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것이 극동인민대회입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워싱턴 회의가 일어나니까 러시아에서도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소련에서 바로 극동인민대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1922년에 상당히 많은 한국 대표가 참석하죠. 52명의 한국 대표가 참석해가지고 극동 지역에 소위 그 혁명자들 이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런 한국의 지원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미주를 중심으로, 한쪽에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운동이 회의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그렇게 지내가다가 아까 얘기하는 이승만의 문제를 이제 돌아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문제가 뭐냐면 이승만을 이제 탄핵하는 그런 결과되죠. 왜냐하면 이승만은 1919년 3월 달에 이제 뭘 하게 되느냐, 바로 위임 통치 청원서를 미국에 제출합니다. 1919년에 윌슨의 그 14개조 이런 것이 이제 잘 적응이 안 되고 그다음에 파리 회담 이런 것이 파리 그 평화회의 뭐 이런 데서 잘 그게 안 되니까 이승만이 그 다음 카드로 내민 것이 위임 통치 청원서를 미국에 제출해 가지고 우리 조선을 갖다가 위임 통치해달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발끈한 사람이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을 빌리면은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 이미 잃어버린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924년 12월에 임시의정에서 박은식을 국무총리 겸 대리로 추대하게 되죠. 왜냐? 이승만은 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국내 들어오는 구미위원부의 자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승만 탄핵이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임시의정원에서 박은식을 국무총리 겸 대리로 이제 추대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이승만은 자기
재가도 없이 했다 해가지고 반발을 하게 되면서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 게 임시정부로 보내는 각종 독립자금의 송금을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1925년 3월 23일이 되면 이승만을 탄핵해서 면직 조치를 하고 박은식 선생을 갖다가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승만은 구미위원부를 해체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위원부를 꿋꿋이 유지하면서 재미교포들로부터 받은 돈을 갖다가 구미위원부로 받아가지고 임시정부로 보내지 않고 그 돈이 얼마고 어떻게 쓰였는지가 제대로 이제 오리무중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1925년 3월 달에 대통령이 면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구미위원부를 아마 1928년까지인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냥 스스로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28년까지 구미위원부를 통해 가지고 돈도 받고 애국금이나 성금을 수합했는데 이것이 임시정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임시정부가 그래서 사실은 1923년, 22년 이후부터 상당히 자금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죠.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들어오지 않고 그나마 미주에서 들어오던 이것도 끊기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때 뭐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도 동가식 서가숙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것이 뭐 거의 1927, 8년까지 이제 계속이 되는 것인데 뭐 임시정부로서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없죠. 자금이 어디 특별히 나올 적이 없죠. 물론 이제 이 와중에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레닌의 자금을 좀 받아가지고 그 결국 레닌 자금은 주로 이제 사회주의자들 내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일당 운동을 할 때, 그 독립운동가들이 통합운동을 할 때 그 자금으로 이제 대개 이제 쓰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주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무장투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우리가 알아보죠. 만주 지역에 이나 이제 러시아 지역의 무장투쟁. 그때는 무장투쟁 할 수 있는 데가 만주 지역하고 러시아 쪽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본토에서 한다고는 할 수는 없고 만주는 중국 땅이지만 그래도 통제가 좀 벗어난 지역이고 러시아도 러시아 지역에 그때 100개 군사 적군파하고 백군파가 서로 싸우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군사를 조련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만주와 러시아 쪽에서 무장투쟁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족회 1919년이 되면은 1911년에 세웠다고는 그 경학사가 발전해서 한족회로 이제 교민단체로 성립되고 그 한족회에서 서로 군정서라는 군 정부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직후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냐면 각 곳에 정부가 생길 때죠. 만주에서도 사실은 군정부라는 정부를 만듭니다. 군을 통괄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데 군정부를 만들었더니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특사를 파견해 가지고 야, 상해에서 정부를 만들었는데 만주에서 또 정부를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군정부를 이름을 좀 바꿔달라 하죠. 근데 만주에 있는 사람들이 무장투쟁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여기서 군정을 만들고 니네 그 상해에서 무슨 독립운동을 하냐, 무장투쟁을 하려면 여기서 해야지 하면서 그 의견을 듣지 않았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지도자였던 석주 이상용 선생이 한 나라에 두 정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양보를 해가지고 군정서 이름을 바꾸자 해가지고 부를 군정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군정서, 서쪽 지역에 있다고 서로 군정서가 되고, 요거는 이제 북로 군정서, 요거는 원래는 대한 군정서라고 했는데 북로 군정서로 이름을 바꾸죠. 이것도 처음에 군정부로 생겨났어요. 대한 군정부로 생겨났다가 이제 군정서로 다 바꿔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1910년 이후에 망명했던 애국지사들 중심으로 해가 서간도에 세워졌던 것이고, 요거는 정의단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대종교 계통의 인물들, 백포 서일이라든지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고, 백포 서일 선생이 군대를 통솔할, 북로군정서 군대를 통솔할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아는 김자진 선생을 영입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간도와 북간도에서 소위 군대가 이제 조직이 본격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11년에 또
그 생겨나는 것이 3.1운동에 생겨난 게 대한독립단이 만주 관전현 지역에서 이제 생겨났는데, 요것은 주로 이제 옛날 의병 출신들, 국내에서 의병 활동하다 더 이상 못하니까 전부 다 만주 쪽으로 망명했던 그 인물들이 대체적으로 1910년부터 한 10년 동안 만주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이 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것이 대한독립단입니다. 그래서 대한독립단에서도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건 백개 러시아 지역 가가지고 훈련을 하다가 거기 일본의 사주위에서 다 또 지리멸멸하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한청년단 연합회, 요거는 주로 이제 평안도 지역에 있었던 청년 단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청년 단체를 연합해서 만든 것이 청년단 연합회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독립단과 그다음에 대한청년단 연합회, 이게 왜냐 같은 지역에서 거의 분포하다 보니까 군대를 모집하는 사람 문제, 군자금 문제, 이런 게 서로 막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 저걸 위해서 서로 반목실시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걸 하나로 합치자. 그래서 대체로 한족회 부분, 그다음에 대한독립단, 그다음에 대한청년연합회, 이런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이제 광복군 사령부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거는 임시정부에 가서 우리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이름을 하나 해달라 해가지고 가서 대한광복군 사령부라는 이름으로 내오는데, 이것이 이제 1920년대 되면 일제가 간도에 침공을 해요. 만주를 침공을 하면서 소위 이제 일본식의 이제 토벌 작전, 독립군 토벌 작전을 하는데, 그때 막 흩어지게 되면서 광복군 총사령부도 이제 거의 해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독립운동 사안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봉오동 전투는 뭐 우선 곳곳에 기록이 다 잘 남아 있어가지고, 봉오동 전투의 주역은 대체로 홍범도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그 최진동, 여기 같이 활동하던 최진동 선생의 그 자료들이 좀 나타나면서 최진동 선생이 이제 좀 앞으로 부각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이 봉오동 일대에 이렇게 군대를 키우고 했던 봉오동 일대 모든 땅들, 그 다음에 봉오동 일대 무슨 군대를 키우면서 그 자금들이 대체적으로 최진동 그 형제들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일찍 가서 거기서 큰 농장을 경영하고 하면서 돈을 많이, 재산을 많이 축적을 했기 때문에 그 최진동 형제가 그 지역, 지금 봉오동 이 지역에 있는 그 거기에도 이제 전부 다 그 최진동 선생의 이제 근거지가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뭐 알다시피 홍문호 선생은 뭐 그 의병에서부터 활동을 했지만 저분은 뭐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홍범도 이런 분들이 최진동 선생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이제 조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부를 대체적으로 이제 그 봉오동 일대에 이제 두면서 그 특히나 이제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한경도 지역 산수 갑산이라든지 이 지역에서 의병 게릴라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리나 이런 걸 상당히 잘하니까 항상 수시로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가서 남양 수비대도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자꾸 홍범도 부대가 들어와서 습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하니까는 이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속된 말로 손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이제 그 월강 추격대, 강을 건너 두만강을 건너서 오는 추격대라고 해서 한자말로 월강 추격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19사단, 나남에 있는 19사단 병력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남양 수비대를 이제 여러 차례 홍범도 부대가 공격을 하고 습격을 하고 하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월강 추격대를 조직해 가지고 처음에 시작이 되는 게 삼둔자 전투예요. 두만강 바로 건너서 오면은 거기에 이제 삼둔자라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독립군들이 매복했다가 월강 추격대를 공격을 하죠. 근데 저쪽에서 워낙에 좋은 무기에다가 많은 군대가 오니까 삼둔자 전투를 뭐 계속 해서 일본군을 섬멸을 못하고 후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봉오동 전투에 미리 와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월강 추격 때는 그 대기하는 걸 모르고 계속해서 이제 그 봉오동 근거지, 이 근거지를 토벌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홍범도 부대가 공격해 올 거다 해가지고 근거지를 이참에 없애자 하는 게 이제 월강 추격대거든. 그래서 월강 추격대 길을 따라서 이제 그 고려령이라고 하는 그 령을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고려령 넘어가지고
깊숙이 이제 그 봉오동 지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봉오동 지역은 이 분지 지역, 지금은 이제 저수지가 한가운데 있는데 그 좀 분지 지역으로 돼 있어요. 양 사방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고 한쪽으로 이제 좁은 골목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길이죠. 그래 그 거기에서 이제 전투가 매복해서 벌어지는 것이 이제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홍범도 부대라든지 최진동 부대라든지 안무라는 분의 그 부대라든지 이런 여러 부대가 서로 산에 매복하고서 기다리고 있다가 일본군이 봉오동 안으로 깊숙이 들어올 때 일제 사격을 합니다. 이때가 뭐냐면 1920년 6월이에요. 6월이면 한참 녹음이 우거졌을 때죠. 녹음 속에 은닉하고 숨어 있다가 산 위에서 내려 쏘니까 일본군이 암만 기관총에다가 뭐 장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거의 섬멸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겨우 봉오동을 빠져나가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봉오동 전투는 아주 거의 일방적인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전사 157명, 부상 300명 이 정도로 이제 나와 있는데 비해서 이쪽에 우리 측 저거는 그 전사자 4명, 부상자 2명, 또 뭐 무고한 민간인 9명이 이제 피해를 입었지만 상당히 뭐 아주 획기적인 그 전투 결과가 되었죠. 사실은 이 봉오동 전투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1920년 소위 일제 간도 토벌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왜? 아까 얘기한 대로 가서 홍범도 부대가 가서 이거 월강 추격대로 온 건데 실제로 가서 부딪혀 보니까 이렇게 막강한 부대가 있어요. 홍범도 부대가 그렇게 막강할 줄 몰랐죠. 근데 완전히 이렇게 깨지고 나니까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커지기 전에 제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본은 한 2개 사단 군대를 풀어가지고 두만강을 넘어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간도 침공이라기도 하고 간도 불령선인 토벌, 이거는 이제 일본 용어입니다만 간도 불령선인 토벌 작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간도 침공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 일본의 막강한 부대, 병력, 그 다음에 무기 여기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시 뭐 일본은 세계 최강의 군대였으니까 우리는 뭐 무기 변변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 직접 대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피전책을 씁니다. 전쟁을 피해가지고 그럼 어디로 가느냐? 제일 피할 수 있는 것이 백두산 산록. 거기는 원시림도 있고 해서 그 속에 들어가면 암만 일제가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백두산 산록, 그 안도현의 백두산 산록으로 피신하자는 것이 이제 독립운동 단체들끼리의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얘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전체가 이제 그 지역으로 이제 모이다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청산리 전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피전책의 일환으로 그 왕청현에 있었던 그 북로군정서, 김자진 장군이 이끄던 북로군정사가 피신을 하기 위해서 이쪽 백두산 밑으로 오다가 그 화령현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전투가 청산리 전투거든요. 그래서 이 청산리 전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첫째는 이제 아까 얘기한 간도 침공 작전, 여기에 이제 피전책으로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게 독립군의 이제 그 안도현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장정 도중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청산리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산리 전투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청산리 전투라고 하지만 청산리라는 지역이 상당히 넓어요. 골짜기로 해가지고 뭐 그 수십 리 그 되는 거의 100리 가까이 되는 그 깊은 골짜기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전투, 거의 한 일주일 동안에 벌어지는 전투를 다 합쳐서 청산리 전투라고 하고 개별 전투가 또 따로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운평 전투다, 그 다음에 뭐 완룩구 전투다, 그 다음에 뭐 천수평 전투, 어랑천 전투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소 한 7, 8개의 전투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흔히 청산리 전투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요 청산리 전투 또 주역은 누구냐? 요거는 우리가 흔히 이쪽에서는 김자진 장군만 알려져 있는데 김자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 부대, 물론 그 기타 부대도 있습니다. 주력 부대가 이제 대개 이제 그 부대가 중심으로 돼 가지고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컨대 이제 백운평 전투 같은 경우는 김자진 부대가 이제 중심이 돼서 했고요. 그다음에 완룩구 전투 같은 경우에는 홍범도 부대가 이제 중심으로 돼서 했고, 그래서 백운평 전투에서부터 이제 청산리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매복해 있던 그 김자진 부대, 그래서 여기에서 총지휘는 이제
뭐 김재준 장군 총지휘했지만 일선에서 했던 건 이범석 장군이 이제 지휘를 하게 돼서 백운평 전투가 승리를 이끌게 되고, 그 다음에 백운평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면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벌 군대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 피해서 또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 몇 시간씩 전투를 하고 밤에 자지도 못하고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몇십 리씩 또 야간에 이동을 하게 돼가지고 뭐 천수평으로 가는데 천수평에 가서 잠 좀 자려고 했더니 천수평 옆에 그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이제 기마 부대가 천수평 마을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걸 알고서 그것도 습격을 하죠. 그래서 120명이 되는 기마 중대를 갖다가 거의 토벌해서 4명인가 도망가게 되죠. 자, 기마 부대 4명이 살았어도 도망가니까 이게 분명히 가면은 본대하고 연락해가지고 바로 또 추적해 올 것이다. 또 여기서 쉬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간 데가 이제 제일 큰 전투가 이제 어랑천 전투예요. 어랑천 전투는 가서 이제 미리 매복해 있던 김자진 부대하고 나중에 이제 여기 홍범도 부대가 이제 또 탈출을 돕고 하는 그 두 부대가 이제 연합 작전을 했다고 이제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일본에서 제일 강력했던 아즈마 부대라고 하는 그 부대가 이제 들어오죠. 여기는 뭐 거의 뭐 그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또 많은 군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어랑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뭐 이범수 장군이 든 뭐 칼이 날아가고 또 김전 장군의 모자가 총알에 튕겨서 나간다고 할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여기를 전투를 하다가 결국은 여기도 끝까지 버틸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하루 밤낮을 전투를 하는데 밥 먹을 시간, 그것도 대단한 게 거기 있는 주민들이, 어랑천에 있는 주민들이 독립군들도 배고파서 저거 하니까 그냥 밥을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주먹밥을 만들어서 광주리에 이고서 그 여기까지,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부녀자들이 총알이 날라오는 그 지역을 갖다가 겁도 없이 가서 그 주먹을 만들어가지고 손으로는 총을 쏘야 되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으니까 입에다 그 주먹밥을 넣어줬다고 할 정도의 그런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거죠. 그 치열한 전투 벌어지는 와중에 우리 주민들이 그 독립군을 돕겠다고 목숨도 생각하지 않고 위험도 무릅쓰고서 그렇게 했던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퇴각할 때, 퇴각하기 위해서는, 왜냐 계속해서 싸울 수 없는 게 계속해서 저쪽에선 꾸역꾸역 몰려오니까 많은 저기 일본 군대가 계속해서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무기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퇴각하는 작전이 이제 벌어지는데, 퇴각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몇 사람이 남아가지고 저쪽에서 오는 걸 차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떠나고 자원을 해가지고 그때 그 기관총 부대 최인걸이라는 대장이 자기가 뒤에서 지키겠다 그래서 기관총에다가 자기 몸을 끈으로 묶고서 끝까지 항전을 하다가 나중에 순국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얘기들이 독립운동사에 무지하게 많은데 이런 얘기들이 거의 전해지지 않죠. 최인걸 선생은 이름이나마 그나마 남았는데 많은 무명 사람들이 만주벌판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 우리나라 뭐 저기 나라를 찾은 70년이 넘었는데도 이런 거에 대한 회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게 좀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이 청살리 전투를 끝낸 부대들이 일본 군대가 들어오니까 여기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른 데로 이제 좀 기지를 옮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소위 이제 또 다른 장정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정을 하는 와중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 소위 자유시 참변이에요. 자, 청살리 전투를 끝내고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1920 6월이 되면은 저기 밀산으로 그 국경지대죠. 밀산으로 직결하는데, 밀산에 직결하다 보니까 한 3,500명 정도의 독립군 그 연합부대가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밀산이 너무 좁으니까 거기서도 오래 있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더 이상 만주에 있는 것보다 러시아 쪽으로 건너가서 무기도 좀 조달을 받고 새로운 재정비를 해가지고 들어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밀산에 직결했다가 그 국경을 넘어가지고 러시아령인 이만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만으로 들어가서 하니까 그쪽에 있는 우리 그
교민들이나 또는 그 사회주의자들이 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러면은 이만 있으니까 자유시로 와라 해가지고 이제 자유시로 기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자유시 참변 해가지고 하는 자유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양성해 놨던 많은 독립군들이 이 자유시 참변에서 무참하게 희생이 되게 됩니다. 이 자유시 참변이 그 되는 것은 그 자유시가 이제 뭐 스보보드니 뭐 또 뭐 알렉스 F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있는데 여기에선 그 러시아가 그때 상황이 뭐냐면 혁명 일으킨 다음에 소위 적군파 그 혁명군이죠. 볼세비키 혁명군이고 그다음에 백군파 요거는 제정 러시아 그 군대죠. 이게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싸우는 중에서 그 결판이 안 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서 대개 이제 백개 러시아라고 하는 그 백군파들은 대개 일본의 지원을 받고 적군파는 대개 이제 한국 독립군이나 이쪽에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서 이게 우리나라의 그 독립군 한 3,500명들이 움직였고 실제로 거기 들어간 건 한 2,000여 명이 들어갔으니까 이 한국 독립군 철저하게 훈련되고 무장되고 했던 이 독립군을 자기 세력으로 가지기 위해서 이 안에 있었던 그 혁명 군대 여기 얘기한 대로 여러 군대가 있습니다. 다반 군대라든지 이만 군대라든지 사할린 군대 이것은 뭐냐면 러시아 지역에 이미 가 있었던 한국 혁명 군대들이죠. 독립운동을 했던 군대들. 뭐 여기에는 이제 대개 이제 그 이쪽 지역에서는 대개 이제 적게 러시아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접촉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는 거죠. 한국 독립군을 자기네 휘하로 끌어들여서 자기네 힘을 키워야 된다. 이런 거 결과에서 뭐 깊은 얘기하자면 상당히 복잡한데 단적으로 하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위 자유시 수비대가 사할린 의용대라고 하는 바길리아 부대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이건 뭐 사실 정확한 숫자가 알려지지 않은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독립군 한 900여 명에서 전사했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900명 정도가 포로가 되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900명 정도가 요 흑하라고 하는 그 옆에 흑하 거기에 그냥 무장이 안 되니까 숨으려고 피하려고 뛰어들었다가 뭐 그 익사했다는 뭐 이런 거 해서 한 1,800명 기록에 따라 이제 다릅니다. 뭐 한 1,000명이라는 데도 있고 한 1,800명이 돼 있고 근데 왜냐하면 이게 기록이 남아 있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게 전혀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나마 900명 포로가 잡힌 것 중에서 한 7, 80명의 장교급들은 이르츠쿠즈 감옥으로 다 갔습니다. 이청천이라든지 오광선이라든지 이런 그 지도자급들은 다 거기 감옥으로 갇혔는데 나머지 한 8, 900명은 다 끌려가서 어디로 갔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베리아 벌목장으로 다 끌려갔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뒷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역사에. 뭐 한 900명 끌려갔다기도 하고 뭐 그거보다 적다고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 끌려간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 역사에선 간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해결이 전혀 없습니다. 여튼 간에 이런 상황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이르츠크 감옥에서 오광선 선생이 탈출을 해가지고 만주에 있었던 김전지 장군에 알려가지고 임시정부를 통해가지고 국제 여론화 되니까 소련이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을 석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분들은 석방이 됐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 끌려갔던 병사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하는 병사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시참변이라는 것은 독립군들을 양성했다가 하루아침에 전멸이 된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저거 한 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의 행방에 대해서 이 나라가 아직까지 아무런 조사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시 참변을 통해서 결국은 3,500명의 독립군이 와해가 되는데 한 세 가지 부류입니다. 이때 이제 자유시 참변을 안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범석 장군이라는 이 사람은 아예 가지 않고 만주에 잔류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만까지 갔다가 이만에서 뭐냐면 그 소련 군대가 그 무장 해제를 요구했거든요. 우리가 더 좋은 총이나 이런 걸 줄 테니까 무장 해제하고 들어와라. 이거는 사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에 무기 가지고 들어오는 거를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무장 해제를 하고 들어와라 했는데 김전지 장군은 이거 보니까 이거 수상하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만주로 들어와 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청천 장군이라든지 홍범도 장군은 저 고지고대로 듣고서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자유시 참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자유시 참변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특히나 이 자유시 참변을 통해 가지고 그 북간도 지역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그 어려운 지경을 당한 것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가서야 1925년쯤도 가서야 김자진 장군에 의해서 다시 북로군정서가 부활이 되는 그런, 그래서 몇 년 동안 거의 공백이 되다시피 그 북간도 지역의 독립군들 중심으로 해서 거의 이제 몰살되다시피 했던 그런 아픈 그 전쟁, 그 참변이 바로 이제 자유시 참변이죠. 자, 그다음 이제 만주의 삼부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1920년에 일제가 만주 지역에 토벌하러 들어오죠. 그래서 각 부대가 숨든지 저렇게 자유시로 가든지 자꾸 이동을 하고 했다가 그 일본은 뭡니까? 그 독립군 군대가 다 사라져 버리고 자기네는 청산리 전투에서 실컷 당하고 저거 해가지고 어떻게든 서력을 하려고 했는데 독립군들이 다 이동해 버리고 만주에서는 흔적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방법이 있죠. 군대하고 싸우지 않고 누구 상대합니까? 민간인을 상대해서 한인 학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또 그래서 그 일본 군대가 그 독립군을 놓치니까 그 화풀이로 만주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갖다 무참하게 학살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한 1년 정도 소강 상태로 있다가 그 이후에 1921년, 22년 이때부터 다시 각 곳에 숨어있던 독립운동가들이 다시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만주 지역은 대한통일부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고, 대한통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다가 대한통일부가 또 갈라지게 됩니다. 뭐 어디 사람들 사는 데는 다 이제 그런 게 있는 게 서로 주의가 다르게 되면 서로 좀 반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부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통일부 사람들은 주로 이제 공화파들인데 그 의군부 거기 안에 또 무슨 복벽파들이 좀 있었어요. 옛날 의병하던 사람들은 옛날 그 우리 뭐 융희 황제 찾고 뭐 이런 또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 서로 이제 서로 반목하다가 그것이 이제 통일부에서 반목해서 서간도 사변이나 이런 사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나갔던 사람들이 소위 의군부라는 걸 만들어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통일부가 의군부하고 서로 동족 상쟁 비슷하게 좀 하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기 싫어하는 통의부 군인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독립전쟁 하러 왔지 우리끼리 싸우러 왔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군 그 일중대, 그 통일부 일중대 중대장이었던 백광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따로 그럼 하자. 그래서 임시정부에 가가지고 우리는 임시정부 그 독립군으로서 다시 하겠다. 우리는 동족 상쟁도 아니고 일제와 싸우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이제 참의부라는 것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 주반 참의부 이렇게 되는 명칭인데 그 참의부를 성립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통의부에 있었던 6개 부대 중에서 5개 부대가 나와버리니까 정의부는 군대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개 중대를 중심으로 해서 급조를 해가지고 다시 군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고서 따로 그 사람들이 생기는 게 정의부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가 생기는 거고, 또 북쪽에 그 북간도 쪽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 김자진 장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그 북로군정서 그 중심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신민회라는 것을 만들죠. 그래서 1920년대 후반에는 만주 지역에 삼부라는 것이 생겨나죠. 그래서 요 지역, 그 두만강 요 지역에선 주로 이제 신민부, 그 다음에 압록강 요 지역 그 강에 가까운 데는 참의부, 그 다음에 길림이라든지 요 뒤쪽 지역은 정의부, 이렇게 되니까 요 3부 중에서 가장 독립운동 치열해 했던 것이 바로 참의부죠. 요거는 국경지에 있으니까 바로 넘어가면은 일본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정의부 길림 여기까지 오려면 수월치가 않죠. 신민부도 영안에서 뭐 여기 두만강까지 오려면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물론 정의부나 신민부에서도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물론 이때는 다 게릴라 그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주 하게 되는 것은 참의부가 이제 중심이 돼서 무장 투쟁을 이제 이끌어 왔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서로 분리가 하게 되면 다시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합쳐야 된다. 합쳐서 독립운동을 하자. 그래서 통합운동을 하게 됩니다. 삼부 통합운동을 하는데 결국 그 삼부 통합운동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여기서도 또 서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또 있어요. 한쪽은 무장투쟁 중심으로 하자, 한쪽은 이제 여기 민정 중심으로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가 됐다가 소위 군정파, 민정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요 3당에서 각각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큰 파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그 파 중에 이제 한쪽은 국민부를 통해 가지고 조선혁명당이 되는 것이고, 한쪽은 혁신의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한국독립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에 1929년 20년대 말에서부터 30년 초반에 이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되죠. 물론 이 사람들은 뭐 서로 분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서로 반목해서 싸우지는 않고 뭐 필요하면 협조도 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당 치국, 그러니까 당을 통해 가지고 그 정부 정치를 한다. 지금도 이당 치국이죠. 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는 거니까. 그때도 해가지고 조선혁명군은 우리가 뭐 흔히 얘기 들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만 양세봉 장군이라고, 이분이 이제 조선혁명군의 이제 핵심 멤버가 되가 총사령으로서 이제 군대를 지휘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독립군은 이청청 장군이 총사령이 되어 가지고 지휘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독자적인 활동을 하다가 뭐 여기도 군대가 뭡니까, 군자금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죠. 근데 그게 조달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불구하고 뭐 게릴라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서 하다가 소위 이제 그 만주사변이라는 게 일어나죠.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중국은 조선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싸우는 걸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하다가 이제는 바로 자기의 일일로 닥친 거죠. 이렇게 만주 지역에 있었던 그 중국군 안에서 뭐 뜻 있는 사람들이 뭐 길림 자위군이라든지 일종의 이제 그 중국 구국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혁명군을 중국 자체에서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뭐 무기도 있고 돈도 좀 있고 뭐 여기는 뭐 옛날 마적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막 오하지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전쟁하는 것보다 그 부수적인 그런 것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태 중국 구국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싸우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이런 부대하고 조선혁명군의 한국독립당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전투는 우리가 도맡아서 하고, 대신에 중국 구국군에서 무기라든지 식량이라든지 군수품을 조달을 하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게 양쪽이 서로 해서 조선혁명군 같은데 우리가 유명한 전투가 영릉가 전투라고 하는, 그 영릉가 전투는 여러 차례 공방이 있었는데, 그 영릉가 전투는 일본군이 비행기까지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그 치열한 전투였고요.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에서 있던 전투 중에는 쌍성보 전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큰 전투가 대전자령 전투가 있었는데, 대전자령 전투라는 것은 연변 위에 왕청 있는 그 위에서 벌어진 대전자령이라고 하는 거기서 했는데, 거기는 엄청난 우리가 승리를 거뒀죠. 왜냐하면 그 부대, 그 일본군 부대가 군수 부대였었어요. 만주 지역에 있던 군수 부대가 철수하면서 그 엄청난, 그리고 뭐 군 모포가 뭐 수만 개, 뭐 총이 뭐 몇백 몇천정 막 이런 식으로 노획을 하게 되는 아주 독립운동 사상에 우리가 흔히 봉오동 전투, 청살리 전투 하는데, 사실은 대전자령 전투까지 합쳐서 독립운동 3대 대첩이다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 대전자령 전투가 치열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전투를 연합해 가지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구군들은 출신들이 이제 만주 마적 출신이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전투하는 것도 저거지만 그 노획하는 거, 군수품 노획하는 게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심지어 군수품에 제대로 총 쏘지 마라. 저쪽 그 트럭에 군수품 실은 트럭 손대지 마라 할 정도로 자꾸 제안을 하니까 결국은 서로 이제 결별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혁명군은 혁명군대로, 한국 독립군대로 중국의 그 부대와 연합 전투가 그래서 결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다가 자꾸 위험하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끈질기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선혁명군은 여기에서 이제 그 했던 양세봉 장군이 죽고 그 다음을 했던 이호석 장군 죽고 막 이런 와중에서 결국은 그 중에 일부가 자금이나 이런 걸 구하기 위해서 중국 본토로 갑니다. 근데 중국 본토로 가는데 그거 자금 획득이 여의치 않으니까 거기서 눌러 앉게 되고 일부는 그다음 나머지 일부 몇 사람들은 끝까지 1900 거의 한 30, 그러니까 30년대 한 중반까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뭐 그 토벌 일본군에 의해서 전멸이 된 것도 있고 또 나머지 일본은 동북항일연군이라고 사회주의 계열, 공산주의 계열 그쪽으로 이제 넘어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한국 독립군은 대체적으로 30년대 중반 한 33년, 34년 되면 이천청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제 그 백범김구가 부르죠. 그때 황포군관학교를 만드는데 여기에 교관으로 와달라고 해서 부르니까 거기에 이제 가면서 대체적으로 한국 독립군 활동 그래서 대체적으로 1930년대 중반이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 만주적에 있는 조선혁명군, 한국 독립군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군들은 대체로 끝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지역은 주로 이제 동북항일연군이라든지 주로 사회주의 계열의 그런 독립군들이 끝까지 남아서 이제 활동하는 중에 뭐 김일성 뭐 보천보 전투도 나타나고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독립군 활동이 무장투쟁이 이제 얘기를 끝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했던 것이 의열투쟁이죠. 의열투쟁은 의열단을 만듭니다. 1919년에 만주 길림에서 의열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 의열단은 이제 단백이라고 하죠. 최고 수령을 단백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김원봉 이제 맡아 가지고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의열단은 이런 직접 폭탄을 가지고 또는 총을 가지고 일제와 직접 저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의열과 테러가 뭐냐? 의열은 항상 자기가 어디서 했다는 걸 밝힙니다. 예컨대 백범김구가 한인애국단에서 했다. 의열단 우리 의열단 했다. 근데 저쪽 뭐 중동이나 이쪽 사람들은 그거 잘 밝히지 않죠. 그 다음에 의열단이 한 거는 뭐냐? 칠가살 꼭 7개 죽여야 될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제거해야 될 적의 관공서 이런 거지 무차별 민간인 하지 않대. 저 중동 쪽은 뭡니까? 무차별 폭탄 테러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의열하고 테러하고는 의연이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심지어 나중에는 그 황폭탄 이거 일어났을 때 잘못해가지고 외국 여인이 그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것까지 다 보상을 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거에 의연히 했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했던 그 의열과 지금에 나타나는 그 테러하고는 구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필요한 그러니까 지정해놓은 뭐 적의 총독이라든지 일본의 총독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급 관리라든지 이런 사람 또 친일파라든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사람 또 지정된 기관 이것만 했지 아무나 민간인한테 막 이렇게 막 학살하고 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여하튼간에 의열단에서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우리가 뭐 이건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박재혁 의사회에서 부산 경찰서 폭파, 그다음에 김익상에 의해서 조선 총독부 폭파, 그다음에 김익상, 오성윤, 이종함에 의해서 이 세 사람이 갔는데 이 단학가가 운이 좋았는지 모르지만은 김익상이 1차 선에서 총을 쏘고 2차 선에서 오성룡이 쏘고 3차는 이종에 폭탄을 터뜨렸는데 다 불발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의열단이 수많은 폭탄이나 폭파하고 저거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폭탄이라는 것이 제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조를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제조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운반을 해 가지고 일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폭탄이라는 게 예민하니까 조금만 습기가 차고 해도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한참 동안 보관해 뒀다가 쓰다 보니까 이게 항상 불발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희생하는데 뭐 종로 경찰서 폭파하고 조선 총독보다 폭파하는 거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라성 같은 의사들이 결국은 희생당하는 거죠. 잡혀서 처형당하고 하니까 의열단에서도 더 이상 이거 계속하다가는
엘리트들만 다 의열단의 엘리트들만 다 죽이겠다. 뭐 조선 총독부 폭파한다고 해서 지금 그런 폭탄 가지고 큰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노선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김원봉이 의열단 활동 이런 폭탄 의열 활동을 접고서 이제 하는 것이 중국 그 군관학교 입학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군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황포군관학교나 이런 데 입학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고급 장교로 양성해가지고 그 군대를 조직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원봉이 이제 만든 것이 이제 조선의용대라는 걸 만들고 이것이 나중에 한국광복군 제1지대로 이제 편입이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의열투쟁이 그렇게 이제 변모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김원봉 중심으로 한 것이고 또 하나 의열투쟁은 우리가 잘 아는 한인애국단. 이거는 이제 백범 김구가 이제 주도가 되었던 것인데 요거 이제 몇 가지 있죠. 이봉창 의거라든지 그다음에 추른호라든 폭파 계획이라든지 요건 이제 미수에 끝나고 요것도 이제 미수가 됐죠. 그다음에 윤봉길 의거 홍구공원에 폭탄 투척한 거는 성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성공했던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폭탄들이 자꾸 불발이죠. 이봉창도 불발했어요. 그 폭탄이 아까 그런 식으로 갖다 놨다가 불발이 되는데 그래서 윤봉길 의사는 속된 말로 따끈따끈한 폭탄을 준비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중국 병기창에 그 김홍일 거기 부창장인가 그 있어가지고 그분 통해 가지고 중국인 기술자가 이제 만들어진 폭탄 우리가 잘 아는 뭐 도시락 폭탄하고 수통 폭탄이죠. 왜냐하면 이 홍구공원에서 일어난 게 천장절하고 상해사변 승리 축하 기념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런 데 모이면 항상 뭐냐면 옛날부터 도시락하고 물통을 항상 가지고 가서 거기서 까먹고서 그런 그 축하 저걸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도시락하고 물통 가져가는 거는 의례껏 있는 얘기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도시락 폭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수통으로 이제 된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만들어가지고 바로 가니까 뭐 물론 실험은 해봤다는 거죠. 실험해보고 바로 갔으니까 이건 바로 그냥 장렬이 돼가지고 그 홍구공원이 완전히 큰 저거가 됐죠. 그래 결국 윤봉길 의거에 의해서 백범 김구 선생이 장개석 총통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처음에는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앞으로 중국에서 도와주면은 이러한 의열 활동 계속하겠다 했더니 이제 장개석 하는 얘기가 거기 총독이 죽으면 또 총독이 생길 거고 또 누가 죽으면 또 누가 생길까 차라리 군대를 양성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니까는 불감청이었던 고소원이다. 뭐 청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소위 우리가 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군관학교 입학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한 뭐 1기만 졸업하고서 그 일본에 또 발각이 돼요. 또 일본이 자꾸 이제 중국에 압력을 해서 가지고 이제 못하니까 나중에 이제 남경으로도 보내고 이제 곳곳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윤봉길 의거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중국이 한국 임시정부를 돕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가 이때부터 조금씩 그런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회주의 운동 이거는 그냥 간단히만 할게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운동을 이게 하도 복잡해가지고 이 시간에 단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고요. 크게 봐서 이제 초기에 한인 사회주의 운동이 이제 한인 사회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18년 상당히 일찍 시작되죠. 1917년에 그 혁명이 일어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일찍 우리가 이것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동희가 처음에 이제 그 하바롭스크에서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 이때 이동희는 뭐 사회주의나 이런 거보다 그 소련의 협조에 의해서 도움에 의해서 조선 독립을 달성하겠다 그런 일념으로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사실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인 사회당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그 이동희가 이제 임시정부에 합류했다가 나중에 또 탈퇴하고 뭐 이런 사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한인계 이쪽 그 사회주의 운동 안에서 이제 한인 사회당하고 또 볼셰비키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상해파하고 이르츠크파가 또 이제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나중에 합쳐서 고려공산당으로 다시 1921년에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서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1925년에 소위 조선공산당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면서 만주에는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세가 상당히 강했죠. 특히나 이제 만주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은 국내에서 상당히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농민들을 위한다는 이론이 상당히 이제 어필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조선공산당을 받아들인다. 여기도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코민테른에서 일당 일국주의, 일국 일당주의를 얘기하죠. 그래서 만주에 있었던 만주 총국을 갖다 해체하고 중국 공산당 산하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뭐 이후에 이제 민생당 사건이네 뭐 이런 것도 이제 발생하고 하는데, 그거는 뭐 깊은 얘기는 여기서 이제 하지 않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공산주의 운동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제1차 공산당 조직하면서 뭐 김재봉이라든지 뭐 이런 많은 사람들, 강달령, 뭐 김철수 이런 사람이 쭉 이제 생기다가 또 몇 차례 이제 고난을 받게 되죠. 설립을 했다가 그다음에 체포되고, 뭐 그다음에 다시 설립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장안파니 뭐 재건파니 이런 활동을 쭉 이제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그 거의 이제 해방이 되는 그 즈음에 가서 대체적으로 193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박헌영이 재건파가 이제 주로 이제 중심으로 하게 되고, 또 이런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노동운동이라든지 노동쟁의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거는 사회주의 운동은 사실은 독립운동하고 또 별도로 새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1990년대까지 그냥 민족계 운동만 주로 얘기를 했지,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은 깊이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직까지 이거는 제대로 사실 정리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사회주의 운동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분들이 했던 독립운동은 새로 이제 한번 조명이 좀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광복군 얘기입니다. 이 광복군은 1940년, 왜 1932년에 윤봉길 의사 사건이 나면서 상해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일제가 급습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이동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1940년에 그 중경에 정착을 하면서 그때 당시 37년에 또 뭐가 일어납니까?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과 중국이 싸우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도 군사를 갖자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이 1940년 한국 광복군을 만들게 되는데, 처음에는 장개석 군대도 이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그렇죠. 자기네 나라 안에서 무장 세력을 남의 나라가 만든다는 게 싫어했죠. 그래서 처음엔 반대해서 못하게 했는데 백범 김구가 밀어붙여가지고 광복군 성립 전례식을 그냥 급습하면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상해 가릉빈관이라는 데서 9월 17일 날 이제 이것을 이제 광복군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군 좀 조직할 때 처음부터 군대가 있어가지고 한 걸로 아는데, 중경에 무슨 우리 교민이 있어봐야 몇 있습니까?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하고 그 가족들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피난살이 아닙니까? 그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느냐? 각 지역에다가 뜻은 있었어요. 처음부터 한 3개 사단 정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페이퍼상에 머릿상에 만들겠다만 했지 만들 적이 없죠. 그리고선 지대를 뭐 처음에는 뭐 5개 지대를 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3개 지대가 됩니다만은, 그 지대에다가 지대장을 하나 하고 그 밑에 장교들 7, 8명, 그 사람들이 알아서 가서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학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탈출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거기에 많은 군납업자들이나 이런 조선 사람들이 많이 가 있었죠. 그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온 사람들을 전부 포섭해가지고 자기네 군대 조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상계 부대가 다, 특히나 제3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그때 당시에 일본 치하, 그러니까 일본이 점령 지역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어요. 그 안유성 부양이라는 데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그 소위 직모처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활동했는데, 여기에서 들어가서 아까 말했는데 여기도 한 8명 정도가
딱 떨어지니까 니네가 알아서 조직해라. 그래 가가지고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그 제3지대에서 나왔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 김준엽 선생이라든지 장준하 선생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왜냐면 제3지대는 적치하에 있었으니까 오기가 쉬웠죠. 그래서 거기서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1945년에 그 한국 광복군이 1945년 해방될 쯤에 해가지고 토탈 해가지고 한 700명 내지 800명 정도 있었다는 것으로, 물론 명단은 다 안 나옵니다만 그 정도 있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짜 처음에 한 지대가 한 10명 내외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대단한 그 병력을 모았던 거죠. 이렇게 해서 유에서 무로 가면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광복군 활동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OSS와의 국내 침투 작전입니다. 미군이 그 일본을 공격하면서 이걸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를 잡으면 포로 신문해야 되는데 한인이라든지 또 일본 사람들이 말이 잘 안 통하죠. 그러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던 한국 사람은 영어도 어느 정도 하죠. 그 다음에 중국어 하죠. 일본어 하죠. 한국어 하죠. 이런 자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히나 학병들, 대학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 첩보 활동을 돕는 그걸로 이제 세우는 거죠. 그래서 OSS라는 것이 미국의 전략 첩보국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CIA로 이제 되는 그 CIA 전신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침투하는 한 세 가지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제주도를 공격해서 제주도를 갖다가 제주도에 침투하는 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미국은 저쪽 오키나와 이쪽에서부터 출격해가지고 일본 본토를 때리려고 하니까 비행기가 연료가 항상 빠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장을 갖다가 제주도에 해가지고 이거를 하게 되면 훨씬 보급이나 이런 게 수월하죠. 본토 공격하는데. 그래서 제주도를 한다고 했다. 그거 이제 무산이 되고, 또 하나는 서해안 지역에 잠수함으로 서해안 지역에 상륙해가지고 서해안 지역부터 이제 공격해 들어간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비행기로 위에서부터 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그 요거 중심은 제2지대가 이제 중심으로 돼가지고 이범석 부대가 중심이 돼가지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했던 것이 바로 이제 그 첩보 훈련을 받게 됩니다. OSS 그 관할하에 이제 첩보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폭파 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호 무선하기에서 암호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첩보 훈련을 받아가지고 한 개조가 한 10명 미만, 한 7, 8명, 4, 5명, 7, 8명 이렇게 돼가지고 각 도를 중심으로 해서 8개 도 아닙니까? 8개 도에 들어가서 후방 교란 작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나저나 힘없는 일본 군대가 후방에서 교란해가지고 후방 교란 작전을 하는 거가 이제 바로 이제 OSS하고 그 다음에 여기 했던 국내 침투 작전, 요 그 작전명을 그 구글 이글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글 프로젝트는 독수리 작전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요걸 시행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훈련을 다 마쳤어요. 제 2지대에서 훈련을 다 마쳐 서안에서 훈련 다 마쳐가지고 그 축하식을 하기 위해서 김구가 이제 중계에서 날아갔어요. 날아간 그날이 1945년 8월 10일입니다. 그 10일 날 연애하는 중에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거기서 들었어요. 백범 선생이. 그래서 거기서 통곡 아닌 통곡을 한 거죠. 이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리가 나한테는 청천벽력 같이 들렸다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며칠 후면은 가서 우리가 연합국에 미국과 같이 공조해가지고 연합국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전쟁에 참여할 텐데, 그 며칠 사이에 두고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가 연합국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백범의 예언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해방이 되면서 남북이 갈라지고 그것이 이제 계속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하튼간에 이런 형태로서 우리의 이제 독립운동이 정리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실은 중요한 것이 그 독립
연합군 무장투쟁인데 사실은 그런 무장투쟁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독립운동의 통사조차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지금 해방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독립운동사 통사조차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막 그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독립운동가 흐름이 복잡한데 모르겠다. 이 흐름 이 일목요연은 아직 정리가 사실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저도 이제 뭐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무장 투쟁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가닥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40년 8월 15일 날 일부에서는 연합국의 승리에 의해서 우리가 독립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전에 이런 많은 사람들의 우리의 선조들의 또 무장투쟁가들의 독립운동가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찾게 된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시혜를 베풀 수 갖다 연합국의 선물이다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을 우리가 기회에 한번 그 기억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